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시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강세 출발했는데요. 하락 출발했던 다우존스 지수도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외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채권이 과매도된 것 같다면서 금리가 1.5%까지 후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연준이 내년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소식이 나오면서 이번 주 세 차례 공개 연설에 나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런 이슈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궁금하신지 체크하실 분들은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아토마스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월요일자 처음 또 개장에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 제가 이렇게 출연하다 보니까 반갑고요. 오늘 미증시 주요 체크할 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주요 종목들 골드, 오일, 나스닥, 유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연준의 파월 연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가져와 주실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테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 또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이벤트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캘린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캘린더죠, 네, 아톰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글로벌 시황 체크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캘린더입니다. 자, 날짜별로 일단은 제일 중요한 이제 회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요 이제 경제 지표
그리고 주요 이제 이벤트 관련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서 보게 되면은 주요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과 함께 또 추가적으로 날짜별로 한 번 더 정리가 돼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글로벌 증시 체크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용이한 도움이 될 캘린더입니다. 네, 뭐 글로벌 증시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에 대한 이슈도 모두 담겨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런 이슈까지 적혀 있으니까 우리 애청자분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넘버원이라고 전송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캘린더 모두 나눠드릴 거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커피 쿠폰 당첨자는 방송 끝에 저희가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또 아토마스터와 이 방송 외에도 더 선물 전략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오늘도 저희는 첫 번째로 나스닥부터 알아볼 겁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 출발했지만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한 상태라고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지금 기술주의 반등이 올라오고 또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상승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4% 정도 급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월가는 지난주에 하락폭을 만회하기 위해 오늘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14개월의 최고치를 경신한 뒤에 1.68%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4% 이상 급등하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미니 나스닥 시세 먼저 살펴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1.2% 상승해서 12,993.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뒤에 선물 차트가 띄워져 있는데 개장하자마자 또 상승폭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먼저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나스닥은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혹시 연준 때문인가요? 그렇죠. 상당히 증시 쪽의 주요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국채금리 관련 내용 때문에. 국채금리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가가 상승에 대한 그림을 나오고 있지만은 네네. 일단 이슈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모멘텀을 좀 그릴 수가 있어서 현재 상승이 조금 풀이 죽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가요? 일단 오늘자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망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준의 연설이 사실 3일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3일 동안 관망인가요? 일단은 근데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처음 연설이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첫 번째 연설을 하고 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좀 동일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증시에 힘을 조금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면 외려 이제 조금 다른 방향성을 좀 보겠지만은 현재는 조금 시장을 좀 기다리고 좀 관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차트 한 번만 쫙 얘기하고 오늘 좀 주요한 이슈 체크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금일자 나스닥 그냥 기술적 관점에서만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봉은 이제 장에 개장했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을 좀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뭐 중장기 분봉이라든지 뭐 60분봉이라든지 240분봉 캔들이 아니고요. 자, 1분봉 캔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제가 오늘 나스닥에 대한 주요 저항가 포인트를 좀 잡았던 자리가 오늘 이제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제 네. 12,990 레인지 정도 구간이랑 이제 70 정도 되는 구간대를 좀 같이 연동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매물대 체크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저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1차적인 눌림은 나왔지만은 현재 이 구간대를 돌파하는 상승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스닥에 대한 추가적인 저항대 하나랑 지금 현재 이루어질 수 있는 지지대 하나만 체크하고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은 현재 지금 주요 저항 포인트는 13,060포인트 구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지지에 대한 구간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값 같은 경우에는 자, 12,980 정도 가격대 두 군데 체크해 주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힘을 조금 이제 꺾어서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자리값은 현재 12,920 레인지 포인트 구간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현재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오늘 금일자 주요 구간까지 좀 이탈하게 되면서 800선 정도도 좀 위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렸던 주요 지지 포인트와 저항 포인트 체크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에서는 오늘 지지와 저항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항대는 13,060포인트, 지지대는 12,980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일분봉으로 봤을 때는 또 개장하자마자 강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그렇죠. 파동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시장에서 일단 오늘 또 전일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한번 큰 저점 라인대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회복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과매도로 인한 이제 침체기가 네. 조금 이제 완화로 풀어지면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좀 정리가 되면서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반등이다. 네네. 그럼 다시 한번 추세가 하락으로 또 전환할 그럴 수도 수, 있다는 네, 가능성이 말씀이신 높죠. 거구나. 알겠습니다. 혹시 준비해 주신 내용이 네. 또 자세히 있을까요? 네, 일단은 나스닥을 지금 매도 관점으로 시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미증시 이슈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금요일까지 저번 주 금요일 아마 미장까지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스닥 차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이 주요 지지였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가격대였던 13,000 레인지를 포기를 하고 이제 반납을 하고 이제 금요일자 미장의 가장 거래량이 높은 시간대에 장중에 이제 12,680선까지 하락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하락폭이 한번 이어진 거고 지금 이제 분봉을 짧게 1시간 봉을 좀 체크하시게 되시면은 아마 꼬리가 긴 캔들이 아마 많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제 지속적인 하락 오버슈팅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적으로 장에 대한 변동성이 높았고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나스닥이 이제 12,680선까지 하락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국채금리, 자,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로 볼 수 있는 미국채 10년 금리가 장중에 큰 상승 오버슈팅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자, 금리가 왜 한 번 더 큰 반등을 이루어졌냐? 자, 바로 내용이 이겁니다. 연준이 이번 3월 FOMC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고 시장에 뭔가 좀 기대하는 발언을 하지 않고 마감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가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1.75%까지 상승을 했고요. 또 한 번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을 이제 또 한 번 실망을 시켰습니다. 바로 이제 오는 3월 31일에 SLR이라는 완화 조치 종료가 이제 연장되지 못하고 종료 시점을 잡았는데요. 자, 이 SLR이 왜 종료가 되면서 시장의 금리에 큰 변동성을 줬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LR이 무엇이냐면은 단순한 단어로는 이제 보완적 레버리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SLR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2008년도에 금융 위기가 한번 왔었었는데 다들 아시는 리먼 사태로 인해서 이제 주요 금융 시스템이 한번 무너질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뱅크런이라든지 이렇게 좀 악조건이는 볼 수 있는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었는데 뭐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이랑 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이루어졌을 때 연준과 재무부가 손을 맞잡아가지고 양적 완화를 했던 것처럼 자 시장에 부양을 했던 것처럼 2008년도 이 당시에도 연준과 재무부가 손을 맞잡아가지고 똑같이 시장 부양을 하게 되면서 이때 2008년도 리먼 사태를 해결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오르고 안정화가 찾아왔었는데 이때 연준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행도 망하는 것 한순간이구나. 그때 당시에 대형 은행이라 볼 수 있었던 리먼이 이제 금융위기 때 한 번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은 이제 은행들한테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요구가 SLR인데 일단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용 자체는 간단하죠. 자,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인데 이제 이러한 제도가 왜 만들어지게 됐냐면은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한다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가 은행에 가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를 맡겼다고 했었을 때 은행은 그거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는 있어줘야 돼요. 제가 언제 그 돈을 가지고 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은행도 현금은 준비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비중의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일단은 이제 지급 준비율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건정성 지표를 도입한 게 SLR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은행도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개인의 돈을 뭐 맡기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금융권에서 중요한 기관이라 볼 수가 있지만은 은행도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대출이라든지 국채 매입, 뭐 기업 사채 매입 등 파생 상품 등에 뭐 투자를 합니다. 이제 그런 금액을 이제 우리가 위험 노출 금액이라고 하고 이걸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이 익스포저에 대한 비율이 이제 자기 자본의 총 3% 이상 그리고 조금 주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융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SRL 완화 조치란 게 뭐냐면은 자, 현재 국채 매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보실 수 있었던 뭐 지급 준비금에 대한 부분을 이 자본의 퍼센티지에 빼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한정되어 국채 매입이 한정되게 매입할 수 없었던 은행은 이 SLR 완화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국채를 얼마든지 매입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제 연준은 이제 시장에 대한 금리를 이제 낮추고 싶었고 낮추려면 국채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국채 매입해라는 이제 시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채 매입을 해라. 약간 이런 부분을 이제 SLR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금융권의 이제 주요 은행들이 이제 국채 매입을 어느 정도 퍼센티지 비율이 아닌 이제 자기가 할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양만큼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SLR 완화 조치가 종료가 돼버리게 되면 예전 퍼센티지만큼 이제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가지고 있던 채권을 팔아야 됩니다, 시장에. 근데 그 금액이 대략 6천억 불 이상이 돼버려요. 근데 6천억 불에 대한 채권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서 3월 30일 날 제가 종료가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랑 재무부가 손에 맞잡고 했던 뭐 국채 발행과 포함해서 시장에 한 번 더 어마어마한 국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국채 가격은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반등을 세게 보여줄 수 있다. 그로 인해 나스닥에 대한 부분이 사실 위험 소비 모멘텀이 좀 죽으면서 나스닥이 하락 시점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LR 완화 조치가 종료했다는 것은 간단해요. 시장의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할 수 있는 뭐 재료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나스닥이 상승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면서 아까 방금 전 13,000 레인지가 이제 한번 돌파가 됐는데 언제 다시 한번 나스닥이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현재 시장에서 연준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조금 기다리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SLR 완화 조치에 대한 얘기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은행이 자본을 좀 적게 보유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뭐 국채 물량에 대한 소화도 그렇고 아무래도 국채금리 상승에 조금 압박을 주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었는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시는 거고 조금 중기적으로는 하락세를 보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가 속보가 하나 떴죠. 주택 판매 지수가 떴습니다. 2월에 아주 가파르게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월가 예상인 3% 하락보다 더 큰 폭으로 6.6%까지 감소했다고 하는데 기록적으로 공급량이 하락하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29.5%까지 공급량이 떨어졌다고 하고 이는 한 103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주택 판매가 또 소비 지수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런 이슈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요. 골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가 이 터키 이슈 때문에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나온 이슈죠. 어제 나온 이슈인데 터키의 중앙은행 총재가 대통령으로부터 해임을 당하면서 지금 자본 유출 우려 때문에 리라화가 15% 급락을 보였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골드 시세 지금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현재 골드 가격은 0.5% 하락해서 1,732.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뷰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매도를 들어주셨는데요. 골드는 왜 매도일까요? 골드 일단 자리값 먼저 확인해 볼까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제 뷰에서는 이제 매도 뷰를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금일자 주요 매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전 아직도 이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만 42포인트 계속적으로 대응 준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는 1,742포인트에서 매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 오늘 또 하락폭을 길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분봉으로 봤을 때는 1,742달러 오늘 터치를 했었네요. 네, 오후 꽤 1시쯤에. 많은 터치를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26달러까지 좀 가파른 하락세가 오늘 장중에 한번 연출이 됐는데 다시 한번 42달러까지 오늘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단기성 트레이딩 자리라고 절대 보진 않고요. 중장기성 자리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네네. 저번 주 목요일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자리고 지금도 매입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 자세한 전략 바로 네, 말씀해 주시죠. 시작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골드에 대한 뷰가 이제 매수와 매도 둘 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를 꺼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어떤 종목이 상방을 할 수 있든 반대로 하락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든 이 방향성에 대해서 뭐든지 이유가 타당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나스닥이 상승하면은 그렇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이런 이유 때문이 있으니까. 반대로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나스닥이 하락할 수 있지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이제 무조건적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전일에 뭐 나스닥이 상승 마감을 했어요. 뭐 반대로 하락 마감을 했겠다고 볼게요. 만약에 상승 마감이 나왔었을 때는 왜 상승 마감이 나왔는지 이유부터 찾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하락이 나왔었을 때는 왜 하락이 나왔을까라는 이제 이유, 이제 근본적인 내용부터 체크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이유는 이제 모든 종목에 맞춰지는 거라 생각을 하고 골드는 제가 지금 보는 뷰에서 상승을 할 수 있고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둘 다 존재를 해요. 자, 첫 번째,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시장에 대한 위험자산 소비 지수라기보다는 소비 심리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연준이 이제 3월 FOMC에서 금리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에 대한 가이던스를 언급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연준이 보고 있는 그림은 이제 조금 더 이 금리를 관망하겠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리가 이제 변동폭이 이루어진 거는 이제 3월 FOMC 이후 1.75%라는 높은 수치를 다시 한번 찍었거든요. 자, 그에 따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급상승하자마자 이제 13,000 가격대를 반납을 하고 이제 저번 주 금요일 12,680이라는 가격대를 저점을 갱신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소비 심리가 현재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자산이 좀 강세를 보이냐면 당연히 안전 자산에 대한 강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시장에서 안전 자산이라 볼 수 있는 종목은 좀 다양하게 있죠. 뭐 채권이라도 볼 수 있고, 뭐 달러 인덱스, 그리고 뭐 엔화라는 통화 종목도 포함될 수 있는데 현재 왜 굳이 골드에만 지금 수요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가? 답은 간단하죠, 여러분들. 현재 국채는 발행량과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던 SLR 완화 조치가 종료가 되게 되면서 사실상 수요 부분이 조금 이루어지기 많이 힘든 자산이다 보니까 채권의 수요는 지금 올라갈 수가 없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달러는 좀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죠. 이제 금리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엔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에 약간
좀 반비례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약세의 모멘텀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이 조금 근접하게 좀 매입을 할 수 있는 주요 종목은 골드밖에 없는 거겠죠. 주요 귀금속 자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골드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가 된 거다. 자, 반대로 골드가 하락세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시장 환경이 아니라 이제 종목 간의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자, 골드를 분석하려면은 최소 달러 인덱스와 채권 간의 관계는 알아야 한다. 자, 달러 인덱스와 골드의 관계는 이자라는, 즉 금리라는 요소 때문에 반비례식 패턴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채권은 안전자산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줄 수 있는 주요 반영자산이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모멘텀과 좀 동일하게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시장에서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하락하게 되면서 채권 가격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하락 모멘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달러는 반대로 금리가 어느 적정 수준까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91.600이라는 이제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에서 보게 된다면은 골드가 이제 종목 간의 연결 관계에서는 상승 부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에 골드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종목 간의 연결 관계 때문에 하락을 한 거고, 자, 골드가 반대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소모 심리가 약화가 되면서 안전 자산, 특히 골드의 수요 해지 물량이 조금 더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골드를 관망이라고 조금 표를 들려고 했었었는데, 저는 이러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보다는 뭔가 종목 간의 연결관계를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드에 대한 매도 타점 값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시황적으로 조금 뭔가 체크를 하기 어려울 때는 사실 포지션을 매입을 하지 않거나 내가 조금 더 바라보는 분석이 좀 그거에 힘을 실어줘서 중장기 스윙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골드에 대한 매도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단기 대응도 괜찮겠지만 뭔가 주요 이제 중장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골드에 대한 얘기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하락하고 또 시황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짙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하락 추세로 본다고 말씀해 주신 게 맞나요? 네, 그렇죠. 시장 연결고리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연결고리 때문에 네. 달러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도 꼭 체크를 하면서 네네. 골드 트레이딩 시에는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고 1742선 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저희 다음 기사는요. 상품은 오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유럽 지역 내에서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오일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벌써 유럽에서는 세 번째 코로나 파동이 이어지면서 폐쇄 조치가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수요 우려 때문에 아마도 오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루드 오일 가격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은 0.57% 상승해서 61.8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일은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뷰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은 매수 주셨습니다. 오일은 오늘 등락을 좀 반복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좀 큰 등락이 좀 많이 반복되면서 맞습니다. 60불을 좀 지지하려는 이제 그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네. 방금 이제 61불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양봉까지 들어선 모양이 나오고 있고, 자, 일단은 오늘 유가에 대한 지지 가격대 이제 매수 타겟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성 자리로 좀 먼저 볼게요. 자, 60.60 레인지 내려오게 되면 매수 가능성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0.60 레인지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 오늘 최저치가 60.35달러 선이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위장이 이제 열리고 나서 네, 또 이제 가파른 상승이. 네, 그렇죠. 오늘 일봉에서도 고점을 찍어 놓았기 때문에 어.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회복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3월 18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일봉상으로 음봉이 좀 길게 나타났는데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또
딛고 올라오면서 오늘 61.70까지 회복을 했는데 몇 달러까지 또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보면은 최소 회복세가 많이 들어온다면은 이제 63.80 정도까지는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전체적인 이제 내용이랑 그리고 전략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일은 뭔가 지금 파동 좀, 그러니까 흐름 좀 보면서 대응하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 왜 이제 이날에 이제 3월 18일자 목요일 날 이제 유가가 급락이 나왔는가 먼저 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내용은 저는 현재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뭐 미국과 러시아 간의 뭐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논쟁 때문에 이제 유가에 대한 수요가 좀 급락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주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예민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유가가 이제 58불까지 내려가게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뭔가 이제 이슈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니라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은 시장의 주요 내용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당연히 이제 FOMC라고 보고 있고요. 자, FOMC에서 이제 약간 나스닥 얘기를 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건데, 자, FOMC에서는 이제 금리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가 이제 가이던스가 그렇죠? 제재 완화에 대한 가이던스가 제시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고 주요 위험 자산에 대한 모멘텀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큰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음봉도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었고요. 자, 유가라는 게 일단 여러분들 오일이 기본적으로 원자재 자산에 속하는 주요 종목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종목이죠? 안전자산인가요? 위험자산인가요? 오일은 위험자산으로 좀 그쵸. 분류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FOMC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서 금리가 급등하게 되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약세를 보여주면서 주요 지수와 원자재 쪽에 급락이 연출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수요라는 이유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볼 때 보진 않고요. 네. 주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모멘텀이 이제 훼손이 돼가지고 유가가 내려온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유가가 60불을 왜 어떻게 달성을 했을까요? 그렇죠? 자, 유가의 60불 달성 그리고 추후에 68불까지 올라왔던 이유는요. 감산 노력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우디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뭐 수요나 내용 전반적인 수요가 건강해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라 공급에 대한 인공적인 간섭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공급에 대한 간섭 때문에 유가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가격대가 올라갔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에 대한 하락 모멘텀이 나왔던 거는 이제 다시 한번 위험자산 선호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는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저는 이 훼손이라는 자체 단어가 단기성 이슈에 가깝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지금 제가 봤었을 때 연준이 금리를 방관을 했던 이유는 가장 크게 인플레가 조금 더 자기네 수준에 맞게끔 올라오길 위해서 금리를 그냥 방관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인플레가 올라왔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뭐 시장에 대한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가라는 주요 원자재 선물에 대한 가격대가 좀 높으면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원자재 시장에 대한 가격이 높다는 거는 경기 개선에 대한 회복이 조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를 올리기 위해서는 유가가 어느 정도 고정 레벨이 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뭐 유가가 이러한 이제 인플레로 인해서 인플레로 인해 장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이 그 점에 대해서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유가에 대해서. 그래서 유가가 지금 단순하게 내려왔던 거는 단기성 이슈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단기성 눌림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는 점차 다시 회복을 해서 64불이나 63불까지는 도착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급락이 나왔다고 뭐 기술적 반등에서 주요 타점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 트레이딩 위주로만 좀 대응을 해주시고 상당히 유가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최소 못하더라도 4월 오펙 정례 회의 전까지는 아마 60불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가가 일단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오펙 플러스 전까지는 아마 60불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조금 유가에 대한 가격대를 조금 더 지지할 만한 이제 뭔가 언급이라든지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가는 당분간 또 한 번 60불을 회복하고 최대 64불까지는 회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기술적 그림, 지금 이제부터는 차트 흐름만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유가가요, 이제 63불하고 64불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좀 큰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 저항대가 62.50이라는 가격대인데 여기서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도는 들어가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62.50 레인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매도 대응을 해볼 만한 자리이고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최소 예전 상승대 64불대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유가의 상방을 좀 결정할 수 있는 주요 가격대는 62.50이라는 거 이것만 체크하시고 천천히 차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60.60달러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지만 또 중요하게 볼 만한 지지값이 있다고 합니다. 62.50달러 선인데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64달러까지 회복이 가능하고 아니라면 그 부근에서 매도를 진입해도 좋다라고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 이 세 가지 자리값 꼭 기억하시고 트레이딩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토마스터와 함께 저희가 또 이벤트 준비해드렸는데요. 경제 캘린더입니다. 국내 이슈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이슈까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모두 이 캘린더 하나에 담겨 있으니까 우리 애청자분들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샵 0082번으로 넘버원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께 나눠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품으로는요. 유로 F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리라화에 대한 이슈가 달러에서 나와 있습니다. 리라화가 급락하면서 이 달러가 좀 상승세를 얻었다고 했는데 헤지펀드사에서 매도 베팅을 좀 줄였다고 합니다. 달러가 지금 4개월내 최고치 부근에 근접하면서 이 달러에 대한 수요도 올라갔고 또 리라화에 대한 급락 때문에 이 대비적으로 달러가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유로 FX는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유로 FX는 0.07% 상승해서 1.1938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 뷰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 FX 매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매수가 하나도 없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유로 FX 주요 매도 타점 체크할게요. 자, 1.19740 레인지 포인트입니다. 네, 1.19740달러 선에서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로 FX는 상승하는 이유가 참 궁금한 게 유럽 지역에서 경제 폐쇄가 다시 한번 이뤄졌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또 리라와 급락 이슈도 있는데 유로 FX가 또 이렇게 하방을 지지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로화 달러를 생각하셨을 때는 사실 그 유로존 시장의 강세냐 약세냐 이것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저는 통화는 상대적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분들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유로 FX가 올라오고 있거나 유로 FX가 떨어질 때는 유로 FX 관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 달러 관점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유로 FX 유로존에서 좋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라온다라기보다는 달러가 강세 약세 무슨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로 FX가 지금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이제 유로가 어느 정도 들어올릴 때마다 매도 대응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유는 간단한데 달러가 현재 약세 전환을 하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테이퍼링이라고 볼 수 있는 자산 매입 축소도 하진 않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는 달러가 계속적인 약세 분위기가 좀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고 유로 FX에서 상승을 관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이러한 상황 환경에서도 달러가 약세 모멘텀으로 돌아갈 수 없고 현재
조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준비했고요. 네. 그래서 원래 좀 PPT 준비하려 했었는데 아까 나스닥, SLR 관련 내용만 좀 체크를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현재 시장에서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이제 약세로 전환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일단은 통화에 대한 성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통화에 대한 강세, 그 나라의 통화가 가치가 높거나 낮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게 그 나라의 펀더멘탈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 나라가 현재 펀더멘탈적으로 조금 높은 수준에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통화는 좀 강세를 보이게 되고 반대로 펀더멘탈적으로 약한 모멘텀이 나온다면은 통화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비례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전에 이제 FOMC 연설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주요 GDP라든지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PC 이제 인플레 관련해 가지고 연준에서 대부분 경기에 대한 전망값을 볼 수 있는 지표를 모두 상향 조절을 했어요. 그리고 주요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어느 정도 회복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연초에 보였던 달러에 대한 약세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달러가 90일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부터 시장에서 금리를 방관하겠다는 연준의 스탠스가 3월 FOMC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사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1.5%에서 1.6%를 계속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추후에 전 금리가 다시 한번 1.8%까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과 달러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금 비례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에 대한 지지력이 계속적으로 시사될 것임을 3월 FOMC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추가적으로 SLR이라는 완화 조치가 종료가 되게 되면서 달러는 앞으로 좀 더 강한 강세장을 조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에 따른 유로 FX는 약세로 조금씩 방향을 돌아서게 될 것이고 추후에는 전체적인 방향성이 상승, 달러는 상승, 유로는 하락에 대한 그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달러는 앞으로 약세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추세가 좀 유지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 FX는 반등 시에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요. 그렇다면 유로 FX는 어디까지 좀 반등이 오면서 좀 매도를 진입하면 좋을지가 궁금한데. 매도 진입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유로 FX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상태에서 들어올리면 상당히 좋아요. 아, 그런가요? 이제 계산식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밑에 나와 있죠. 자, 1.19740 이 구간까지 자리값이 오게 되면은 단기성 트레이딩도 가능하지만은 어느 정도 조금 여유 두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주로 골드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변동성이 좀 높아요. 종목 중에.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안정성 있는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시면은 유로 FX를 해보시는 건 전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큰 움직임도 없고 방향성도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도 나왔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성질 자체가 좀 단순하잖아요. 네. 달러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로 FX에 대한 트레이딩을 되게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주요 트레이딩에서 볼 수 있는 자리 가격대 왜 1.19740에 대한 단가를 설정을 했냐면은 일본에서 예전에 이제 이탈하고 상승, 그러니까 이탈과 돌파를 조금 같이 나왔던 캔들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예전 저점, 이제 3월 9일 날 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점에서 반등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주요 지지라고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방향성에서 저점이라고 체크할 수 있는 확인성 분석 방법은 저점을 찍었다가 다음날 캔들이라든지 주요 캔들이 단기 2평을 회복하느냐 이 관점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저점을 찍었다. 거기서 확신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저점을 찍고 5일선까지 최소 회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저점 찍고 그 후에 이제 5일선 회복하게 되면서 뭐 중심가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뭐 살짝 지금은 이제 박스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게 그림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해석이 달라지는 게 자, 캔들뷰에서 5일선이 한번 이제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올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거래량이 조금 크게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했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이때 당시에는 3월 FOMC 내용과 뭐 주요 시장의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한번 크게 급등락을 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 그 후에 이제 FOMC 발표가 나오고 나서 확실하게 5일선 밑으로 마감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때 당시에 나왔던 캔들에서 이 캔들 주요 봉중심 찍어서 보는 것과 그리고 예전 5일선에 대한 이탈을 확인시켜줬던 캔들에 대한 주요 종가 레인지를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가 레인지요. 그래서 사실 유로 FX를 뭔가 저는 한 자리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좀 밴딩으로 보실 분들은 1.19680과 1.19740 매물대를 좀 보시면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들어 올리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 맞고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유로 FX는 반등 시 매도 진입인지 또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나스닥 한번 더 체크해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현재 나스닥이 1.4%까지 올라왔습니다. 13,029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토님께서 주신 자리값이 13,060포인트 저항대잖아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13,060포인트 도달한다면 매도 네네. 진입 봐도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대신 이제 네네. 단기성 트레이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흐름 보시면서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보셔도 그러니까 매입을 하고 나서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만약에 13,060 레인지까지 높이 올라갔다가 자, 잠시만 잠깐만 조금만 차트 줄이도록 할게요. 네. 자, 만약에 나스닥이요, 현재 시점에서 뭔가, 주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13,060까지 들어 올리는 그림이 나왔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저항이 발생한다면은 최소 저는 낙폭을 이제 13,020 레인지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략 한 40포인트 정도가량 되는 주요 가격선까지 내려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근데 이제 13,060에서 어떤 구간대를 좀 뚫어줘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13,060에서 매도를 만약에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 가격대 체크하셔야 됩니다. 38레인지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즉 무슨 소리냐면은 자, 나스닥이 현재 상승 시세가 나오게 되면서 60까지 도달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항이 나와가지고 눌리는데 38레인지가 깨지게 되면 최소 20레인지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13,060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한 38이나 40 레인지 구간대 지지점 체크하시면서 어느 정도 물량 정리를 하시고 뭐 돌파가 된다, 이탈이 된다, 깨져버린다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13,060포인트에서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나스닥 관망 들어주셨기 때문에 또 이런 매도 사인이 좀 반가운데 지금 말씀하는 순간 또 42%까지, 42포인트까지 올라가네요. 자, 만약에 13,060포인트에서 매도 진입 들어가셨다면 13,038포인트에서 40포인트대까지는 한번 떨어지는 걸 보셨다가 수익을 청산하셔도 좋은데 만약에 40포인트 이탈한다면 조금 더 매도 길게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벌써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칠 시간이 됐는데 저희 캘린더 이벤트 포함된 커피 쿠폰 당첨자 발표 드려야겠죠. 자, 축하드립니다. 3293님 그리고 7634님 당첨이 되셨고요. 캘린더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에서 오는 연락 꼭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벤트는 또 내일도 이어지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독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